안녕들 하십니까? 서툰 타자를 눌러가며 한자 한자 인사를 드리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속이 영 시끄럽고 늙어서 이런 팔자를 살게 된 현실이 화가 나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가씨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로 나이를 먹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얼굴과 손을 보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구나 싶습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 봐도 속이 답답하고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은 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놈들인데 어찌 일이 다른지 영 속이 아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원 신세만 내리치고 있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서툰 글솜씨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맥주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을 잘 먹지 못해서 술을 마시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맥주 공장 노즐에서 바로 뽑아 먹는 맥주가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즐에서 맥주를 뽑아 마실 수 있었지만 저는 술이 약했던 체질이라 간간히 마셨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량하고 고소한 맛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진짜 맛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기지도 못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완전히 취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비몽사몽하는 와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제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혹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저인데도 너무 인사불성으로 취한 나머지 버스 기사님께 땡땡동 사무소 앞에서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 기사님은 이곳이 종점이라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버스를 한 바퀴 더 운행하였습니다. 원래 그러면 규정이 어긋나는 거라 안 되는 거라는데 저는 몰랐지 뭐예요. 아무리 불 꺼진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어찌어찌 집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다음날 술에 깨서 출근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더라고요. 글쎄 술에 취해서 어제 탄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게 술이 깨면서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취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는지 바닥에 머리카락도 아주 수북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을 해서 돈을 빌려서 버스를 타고는 종점까지 갔습니다. 제가 내려서 버스 회사 앞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어제 저를 태워준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손에 지갑을 든 걸 봐서는 제가 흘린 걸 알고 일부러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아가씨 다음부터는 그렇게 술 드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하는데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기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죠. 생각보다 상당히 젊은 남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일찍부터 버스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격도 상당히 호탕해 보이는 것이 웃는 모습이 호감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 곳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것 같은 마음에 은근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어제 집에 잘 데려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갑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다고 했죠. 그러니 저한테 지금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직진남이라는 게 딱 제 남편을 향한 말이죠.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저도 배가 고파오던 찰나라
좋다고 하고서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사식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다면서요? 저도 물론 김치찌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데이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밥만 먹는 거로구나. 이 사람은 내가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줄 아는구나 싶어서 시무룩해졌죠. 밥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종업원이 이미 계산 다 끝냈다고 남자분이 하셨는데요? 하시는 겁니다. 순간 얼굴에서 은근히 피어오르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사님한테 다가가서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계산하셨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보고 웃으면서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먹겠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또 귀엽다는 듯이 웃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허를 찌르며 다가온 사람에게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밀고 당기기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애라도 많이 해봤더라면 아주 잘했을 텐데 전 쑥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밀고 당기기가 가당키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꼭 밥을 사겠다고 그분에게 데이트 약속을 걸고 그분은 저에게 다음에 사달라고 하면서 계산을 마치는 듯한 행태로요. 그게 바로 저희의 암묵적인 데이트 신호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결혼 정년기라는 게 20대 중반쯤이었거든요. 저희도 결혼을 할 나이가 다가오고 서로의 이름을 수줍게 혼인신고서에 적어 넣으며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허례허식이 싫어 결혼 사진만 동네 사진관에서 간단하게 찍고 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맥주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둘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둘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단란한 집에서는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재롱을 떠는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육아휴직 같은 게 없었기에 저는 오랜 세월 몸담았던 맥주 공장을 퇴사했습니다. 넉넉하게 받은 퇴직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겠다고 적금처럼 모셔두었죠. 갑자기 외벌이가 된 탓에 저는 집에서 인형 눈깔도 붙이고 포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어려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뭐 어린이집 같은 게 보편화된 시설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동네 버스 운전을 하다가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고속버스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이 마을버스보다 더 힘들었고 장거리 운전이었기에 봉급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행복한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버스 사고를 당하게 된 날 아직도 저는 그날이 생생합니다. 허망하게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사고가 나게 되었고 고속도로 특성상 빠르게 달리고 있던 남편의 버스는 크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승객들은 다행히도 얼마 다치지 않았지만 정면으로 트럭과 사고가 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저와 두 아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 한번 못 해본 채 그렇게 가버렸죠.
당시 남편의 사고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핸들을 틀었다면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승객들이 많이 다쳤을 거라고. 남편이 핸들을 틀지 않고 정면으로 트럭을 받아냈기에 남편만 참사를 당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 정말 직업의식 투철하다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덜 멋있었어도 우리 아들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유감을 표하던 버스 회사에서도 보상금이 두둑하게 나왔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트럭 운전수에게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 타 있던 승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위로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장례에는 모르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곤 했지만 저의 마음은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짜장면을 같이 먹어줄 남편이 없고 졸업식에 사진을 찍어줄 남편이 없고 결혼식에 혼주석에 같이 앉아줄 남편이 없는데 하루도 제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지만 우리 아들들은 점점 자라나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취직이라는 건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맥주 공장에서 배워둔 주판 실력이 출중해서 사정사정해서 남편이 일하던 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였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선 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옆집에 친하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이웃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아이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둘째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옆집으로 가서 이웃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론 옆집 이웃에게 매달 수고비를 조금씩 주게 되었죠. 옆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진 않을까? 솔직히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적응해 주었고 철이 일찍 들었는지 속 썩이는 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이가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 동생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밥솥에 밥을 꺼내어 식탁에 차려 동생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간혹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 몰라서 보상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미련하게도 우리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 키를 넘어설 때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험 성적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저 망쳤나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집에서 내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는데 제가 언감생심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우리 첫째 아이가 전교 5등 안에 드는 대단한 똑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 첫째 아이의 학원비까지 내주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빠듯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라 생각을 하고 공부는 남편의 목숨값을 꺼내었으며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그 돈을 꺼내자
우리 첫째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가 다 제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았습니다. 똑똑한 첫째와 달리 둘째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교복 주머니에서 어느 날 담배가 떡하니 나오는데 정말 혼낼 수도 없고 벌렁거리는 가슴만 내리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공부만 했으면 좋겠기에 동생에게 잔소리를 해달라고 부탁도 못했네요. 날이 지날수록 엇나가는 둘째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조금 심하게 했죠. 어느 날 둘째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 거실 바닥에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잠을 자기도 하고요. 학생 신분인데 참 못하는 게 없는 무법자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 아이가 마음 붙이고 살기가 어려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첫째는 정말 든든하고 우직하게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우리 첫째 아이가 대입시험을 치렀습니다. 떡하니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첫째도 저를 보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축하를 해주었죠. 그때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첫째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엇나가기를 반복하던 우리 둘째는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꼴로 살 수 없다면서 자기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등짝을 때리면서 말려도 보고 울며 애원하면서 말려도 봤지만 둘째의 마음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졸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배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그냥 일을 하고 싶대요. 첫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둘째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라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이다. 본인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건 아니고 공부라도 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거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샛노란색으로 염색해서는 누가 봐도 동네 양아치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배달 일이 재미는 있는지 일은 성실히 하더군요. 중국집 사장님이 우리 아들 일 잘한다면서 가끔 집으로 탕수육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군대를 만기 전역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가 바톤 터치를 하듯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정말 엄청난 수재였어요. 명문대에서 날고 기는 애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수재요. 결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보란듯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둘째는 짜장면 배달 일을 쭉 하다가 중국집 사장님 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문을 닫게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지고 말았죠. 배달 일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 며칠을 내리 고민을 하더니 자신 있는 건 운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형차 면허를 따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손에 땀이 나도록 말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고요. 네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고 하냐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빠 멋있잖아. 나도 버스 운전할래. 이러는데 제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둘째는 우리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성과를 내며 승진도 초고속으로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거냐? 오래간만에 솜씨 자랑 좀 해야겠다. 갈비찜을 해둘까? 우리 아들 갈비찜 좋아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집이 낡아서 부끄러우니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른 식당으로 가니 며느리 될 아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곱고 예쁘더라고요. 하늘색 원피스에 머리에는 진주가 촘촘히 박힌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 무엇보다 손이 정말 곱고 희고 예뻤습니다. 나처럼 고생한 손이 아니라 올곧게 쑥 자란 손가락이 예뻐서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팔불출처럼 예비 신부가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손이 너무 예쁘더라.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살림이라는 걸 전혀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숨을 헛들이킬 정도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살림을 해야 할 텐데 미리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더군요. 저는 도움이 쓸 거라서 살림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예비 며느리도 레슨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 살겠지 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하는 와중에 나한테 예비 며느리가 약간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도 명절에는 그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죠? 저는 맞는다고 제사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그럼 명절에 여행 가도 상관없겠네요 하면서 네일 아트를 했는데 벗겨졌다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또 그 손톱 보면서 까져서 속상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 둘이 짝짝꿍이 잘 맞더라고요. 우리 둘째만 저를 빤히 보면서 저거 둘 다 이상한 거 아니냐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무튼 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저는 그냥 대꾸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첫째도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고 와서는 결혼 준비가 아주 착착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마련되었다고 설레발을 치길래 저와 둘째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조심스러운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내내 사돈 부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 낯을 가리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표정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해서 나온 표정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사 자리가 진행되고 나니 저에게 대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살 테니 너무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뭐 애들을 시기 질투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원래 시자 붙으면 좋은 소리를 해도 나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나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몇 년 더 미뤘다가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건 아니라면서 애들이 좋다고 좋아 죽겠다는데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니요? 그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딸 잘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푹 상해버렸죠. 자리가 끝나고 첫째가 저한테 오더니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팔푼이 같던지.
그렇게 똑똑하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저런 꼴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처가를 싸고 들고 싶냐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뭘 했다고 시자 노릇했다고 저러냐고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좋다는 그 둘을 어찌 말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첫째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에 한복을 입고 찾아왔는데 둘 다 빈손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처가에도 아무것도 안 드린 거냐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빈손으로 온 것이 뻔했죠. 아들 키운 거 참 소용 하나도 없더군요. 둘째가 그거 보더니 형도 참 너무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런 것들 먹이겠다고 갈비찜을 했다는 게 참 짜증이 나더군요. 밥 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머리가 지끈거려서 이제 가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은근히 말을 붙여오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남았으면 저 좀 싸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야들야들한 갈비찜은 처음 먹어봤다고 너무 맛있었대요. 제 손으로 한 음식을 또 맛있다고 먹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주겠다고 했죠. 제가 또 갈비찜을 하면 큰 솥으로 한 움큼 쪄서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둘째가 제가 만든 갈비찜을 워낙 좋아해서요. 제가 락앤락 통에 첫째내 주려고 갈비찜을 담고 있는데 쓱 보더니 냄비는 내일 돌려드리겠다면서 냄비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락앤락 통을 들고 가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에게 겨우 그거요? 하는 눈으로 바라보길래 이거면 너네 한 끼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비찜은 다음에 또 해줄게. 오래 두면 맛없어. 하는데 제 입에 다 들어갈까봐 아쉬우세요? 하고 뾰족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다른 반찬도 싸달라고 하길래 작은 락앤락 통에 일일이 담아서 줬어요. 통은 집에 가서 옮겨 담고 씻어서 내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다음날 락앤락 통은 당연하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물론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새로 사면 되긴 하지만 알뜰하게 사시는 주부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봐야 찬장에 차리만 차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의 것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빠르게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락앤락 통을 돌려달라고 3번을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통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통에 덜어놓고 빈 통은 씻어서 가져다 달랬는데 옮겨 담지도 않고 내내 그 통에 담아두고 먹다가 다 먹으니까 빈 통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다른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설거지만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건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다니요. 물론 그거 덜렁 하나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첫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저를 너무 부려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물론 퇴직을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첫째는 대기업 다니니까 나올 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어머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하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일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 그이는 대기업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친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 사랑 며느리 사랑이라던데 어쩜 며느리인 자기를 챙겨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당장 해오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저도 못 참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갈비찜 좀 해주랍디다.
그래서 내 회사 일은 네가 해줄 거냐고 화가 나서 이야기했더니 엄마 이제 일 쉴 때도 됐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필사적으로 첫째 며느리를 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일이 바빴다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러 아침 일찍 비몽사몽일 때 전화 걸어서 할 말만 하고 끊었죠.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된 날 저는 한달음의 며느리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이쁜 손주를 보면서 우리 첫째가 이렇게 아이도 낳고 키우는구나 싶어서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면서 현찰로 300만 원을 뽑아와 조리원 비용으로 쓰라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금액을 확인하더니 이러더군요. 요즘 조리원 가격이 얼만데? 겨우 300만 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 돈 내놔라 하고 가져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퇴직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후 자금이랄 거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있고 둘째 아들 결혼시킬 돈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찰나였어요. 이제는 나도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가 육아 너무 힘들다면서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친정은 뒀다 국 끓여 먹나 싶었는데 저도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간혹 가다가 도움을 주는 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죽겠다고 제발 와달라고 빌고 빌어서 큰맘 먹고 큰애네 집에 갔는데 글쎄 저한테 애를 쓱 맡기더니 자기는 친정엄마랑 목욕탕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돈 부인이 저를 보고 애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3시간만 있다 올게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 뒤부터는 진짜 제가 연락을 완전히 피해버렸습니다.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죠.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골치가 아파서 저는 첫째네 사정은 나 몰라라 하고 제 취미와 여흥을 즐기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째가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또 어떤 어마어마한 며느리가 들어올까 싶어서 긴장을 잔뜩 하고 둘째가 소개해주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는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나 복스럽게 생겼던지 통통한 볼살에 동글동글한 인상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생긴 게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제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자 노릇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서로 안부 전화나 간간히 하고 깊게 관여하면서 살지 말자. 오해받기 싫단다. 제가 일부러 딱 잘라서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걸 기대했다고 하면서 서로 좀 부딪히면 어떻겠냐고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란 친구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결혼하면 시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우리 아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기에 자기한테도 친부모나 다름없다면서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둘째가 학창시절부터 제 속을 많이 썩였던 놈이었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산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다 이 아가씨 덕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올 손님도 몇 없다면서 허례허식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스몰 웨딩인지 뭔지 그거 하고서는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했다는데 무슨 각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특산품은 다 사왔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 이거는 뼈에 좋고, 이거는 눈에 좋고, 간에도 좋고 하는데, 제가 놀래서 며느리한테 너 사기 맞은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사기 맞죠? 자기야, 내가 이거 사기라고 했잖아. 이러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이 고른 상품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님,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들러붙고 시장 구경 가자면서 들러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는데 싹싹하게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슬슬 마음이 둘째 며느리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우 없이 쌀쌀맞은 첫째네와 다르게 싹싹하게 구니까 어찌나 예뻐 보이던 저.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그 반찬통을 씻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만든 반찬을 채워서 주던 아이예요.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하면서 전해주는데 어찌 맛이 없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오순도순 잘 지내던 와중에 둘째네도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복덩어리가 아이를 가지다니 내가 봐줘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죠. 태교 여행을 온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첫째네에게도 물어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둘째네만 무슨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잡아서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사진을 전부 맞춰 찍고는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두었더니 첫째 며느리가 자기 빼고 다녀와서 그렇게 즐거웠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같이 가자니 싫다고 해놓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둘째네가 임신 6개월째 맞이했을 때 제 몸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소변을 누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왜 이럴까 싶어서 병원을 가야 하다가 순간 머리에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배가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리는데 제가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위치 추적인가 뭔가가 다 된다고 하더니 제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온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오래 방치해서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고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아들들이 병원에서 연락받고 헐레벌떡 도착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주는데 자기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투석을 할 때 보호자가 필히 함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찰나에 둘째 며느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임신 6개월에 병원 자꾸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박박 우기더니 출산 때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둘째가 저를 극진히 보살피면서 왔다 갔다 해주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물도 많이 먹지 말고 반찬도 전부 저염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수 반찬까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둘째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구나 싶었어요. 점점 더 기력을 찾고 회복을 해가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드디어 손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병원까지 찾아가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300만 원을 주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첫째네는 왔다 갔냐고 물어보니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고 하길래 이왕 간 거 마사지 받고 푹 쉬다가 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혈액투석은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일주일 뒤에 제가 또 쓰러지게 된 겁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그만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네는 조리원에 있으니까 첫째네에게 호출을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병원으로 와다오. 외요는 무슨 외요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아들들이 죄다 바쁘니 네가 좀 와야겠다. 저는 뭐 안 바쁜 줄 아세요? 동서는요? 둘째네는 출산해서 조리원에 있지 않니? 조리원에서도 다 외출되고 하는데 나가 놀 수 있을걸요? 내 병원에 오는 게 나가 노는 거야? 됐다, 끊어. 병원에서 보호자님을 찾는데 제가 보호자 같은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좀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루한 늙은이 혼자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니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보호자 명단에 있던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한테 차례로 연락을 했는데 둘째가 떡하니 전화를 받은 거죠. 애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저한테 왜 혼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연락 안 받더냐고. 분명히 둘째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첫째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죄다 이루고는 둘째한테 조리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도 퇴원해서 집에서 안정 취하고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조리원에 있느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하니 한알은 뭘 싸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갈비찜용 갈비를 수두룩하게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더니 양동이에 담가 핏물부터 빼더라고요. 한두 시간 담궈놓는 동안 며느리랑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큰며느리였습니다. 떨떠름하게 네가 여긴 웬일이냐고 물으니 갈비찜 하신다고 해서 얻어가려고 왔어요 하면서 김장통을 떡하니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을 때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게 갈비찜을 얻으러 왔다고 하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제가 불렀어요 하더니 무거운 양동이에서 갈비를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핏물만 남은 양동이를 냅다 큰며느리 얼굴에 쏟아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며느리가 동서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게 누군데 그래. 어머님 아프셔서 내가 조리원 있는 동안만 봐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 못된 년이. 어머님 괜찮냐고 안부 인사 한 번 없이 갈비찜을 얻으러 와? 큰며느리가 놀래서 김치통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둘째 며느리한테 손뼉을 치고 말았네요. 저녁에 갈비찜을 해놓고 둘째네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데 첫째가 오더니 제주씨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형은 할 말 없다고 둘이 싸우려고 들길래 제가 말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첫째야. 내가 너 스스로 잘 살길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어디 어미가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질 않나. 안부 전화 한 번 없을 수 있니?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첫째가 놀라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일 없다고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저는 둘째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혈액투석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계속 죽음의 문턱을 오가니 재산을 일찍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제가 남겨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니 며느리가 눈물을 짓더라고요. 둘째야, 시엠이랑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며느리는 항상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힘든 일 다 해주고 내가 너네한테 나눠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통장만큼은 너네한테 주고 세상을 뜨고 싶구나. 며느리야, 얼른 받고 이 돈으로
손주 크면 대학 등록금 필요할 테니 그때 쓰거라. 어머님,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정말 제 부모님 같아서 잘 챙겨드린 거예요. 평생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 다 클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첫째네가 어찌 알았는지 우리 집에 2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왜 차별 대우를 하냐는 겁니다. 3천만 원 통장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자기도 달라고 따지고 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한 적은 있냐고. 이제 와서 얼굴 비추는 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첫째 며느리는 나 안 보고 살아서 신난 것 같던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무릎을 꿇고는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대기업에서 일만 죽어라 하는데 몇 번이나 승진이 누락됐다고 하더군요. 엄마,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그 3천만 원 우리 주면 안 돼? 와이프 진짜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정말 미친년이라니까. 대기업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콧대만 높아서는 동료 와이프가 신상백 샀다고 자기도 똑같은 거 사야 된다면서 다음날 700만 원짜리 백을 사버리질 않나. 나 정말 미치겠어. 난 퇴근하고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엄마. 들어보니 집에서는 며느리가 바가지도 긁고 요리도 안 해서 맨날 라면만 먹고 버티고 있대요. 버는 돈은 족족 쇼핑에 쏟아붓느라 허리가 휜다고요. 사치에 빠져서 생활비는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3천만 원이 욕심났다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러게 네가 어미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더냐? 그러게 네 와이프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뒤통수는 거기서 맞고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명문대 식이나 나와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 줄 알았던 첫째가 저 모양이니 요즘 속이 썩어서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며느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후회 중입니다. 돈이 아니라 인성을 봤어야 했는데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사는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걸로도 모자라 딸 때문에 속이 10번도 더 뒤집혔는데도 또 그 딸 때문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사실은 딸보다는 우리 사위 덕분에 웃음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날도 오나 싶어요. 그래, 우리 사위 자랑이 좀 하고 싶어서 말이죠. 인생 만사 세웅지말 하더니 딱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자랄 때는 귀하게 컸습니다. 그 시절에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시킨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맺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지역 유지로 남편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처음 봤을 때 남자가 얼굴이 희고 고와서 한눈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노름판에 갔다 하면 집에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사는 또 얼마나 심한지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곱상한 남편이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싫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남편도 눈치 봐가며 노름하고 술 마시고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돈도 펑펑 술도 펑펑 물려받은 논이며 밭이며 다 팔아치우고 가세가 기울어 작은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친정의 도움받고 틈틈이 몰래 모은 쌈짓돈 보태서 조그만 동네 식당 하나 차렸습니다. 식당 장사하며 겨우겨우 풀칠만 하며 살았죠. 식당까지 찾아와 돈 내놔라 행패 부리는 남편 진절머리 나서 하나뿐인 딸 데리고 도망칠 궁리도 했어요. 그런데 또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일 때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던지 사람이 어찌 이렇게 180도 돌변할 수도 있나 놀랍기만 했죠. 그래도 거기 한 번 속아주고 2번 속아주고 3번 속아주고 그게 저 자신을 거듭거듭 속이는 짓인 줄도 모르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 한 시절이 훌쩍 갔어요. 남편이 집 나가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만 어느 날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있던 어린 딸이 제 아빠 얼굴 보자마자 무서워서 까무러치게 울면서 제 뒤로 숨는 걸 보고 그 인간은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후원장담을 하며 딸아이를 달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또 술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술 깨고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잘하겠다, 구구절절 매달리는 게 뻔한 순서라 쳐다도 안 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부터 개과천선을 해서는 정말로 술을 안 먹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식당 일 돕겠다며 서빙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점심시장 배달도 본인이 가고 저러다 또 집 나가서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착실한 남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딱 3개월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 제일 행복했던 시기다 싶어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 줄은 몰랐네요. 3개월 멀쩡한 남편 아빠 노릇 좀 하는가 싶더니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남편 복이라는 건 저한테 올 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3개월 좋았던 기억과 그동안의 미운정이 뭔지 남편 가는 날까지 정성껏 병수발 들며 한 시절이 또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 보내고는 우리 딸 어디 가서 기죽이지 않고 아빠 없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참 애지중지하면서도 경우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느라 또 한 시절이 훌쩍 갔죠. 남편 건사하고 딸 키우느라 혼자서 애면 글면하며 좋은 날은 다 보내고 저는 어느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버렸죠. 딸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는 저를 봐서인지 아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날 거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요. 딸아이가 키는 좀 작은 편이지만 예쁘장하게 생겨 어릴 때부터 따르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20대가 되고 연애도 하는가 싶었는데 누구 좀 만나는가 보다 하면 성에 안 찬다고 뻥뻥 차는 것 같대요. 돈 보고 연애하나 싶어서 내심 마음에 걸려 타이르기도 했죠. 미나야, 돈이고 얼굴이고 다 필요 없다. 돈 많아봤자 너한테 안 쓰면 그만이고 얼굴 잘나봤자 그거 뜯어먹고 살 거 아니야. 너만 위해주고 너만 보고 사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는 뭘 몰라. 나만 위해주고 나만 보는 사람 중에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난 사람 만날 거니까 걱정을 마셔.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는 딸아이를 보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보는 마냥 마음이 안 놓였죠. 20대 후반이 되어 밤늦게까지 오빠 오빠 하며 통화를 오래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도 받았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나름 괜찮아 보이던 대학 친구들, 회사 사람들,
오랫동안 저 좋다고 따라다닌 소꿉친구까지 다 마다하고 우리 딸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재고 고르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홍기도 놓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리고 얼굴도 봐줄만하고 건실한 데다 자기만을 사랑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 하는 겁니다. 뭔데?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지. 뭐 마음에 안 들겠어? 그치?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있잖아, 엄마. 오빠가 나이가 좀 있어. 나보다 15살 많아. 어마어마 징그러. 너보다 15살 많으면 엄마보다 5살 어린 건데 오빠는 무슨 오빠. 오늘 만우절이니? 웃기지도 않다 얘.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웃다가 딸 얼굴을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정색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죠. 딸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한 번 갔다 왔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니 그게 오빠가 돌싱이라고. 뭐? 그 남자는 제정신이라니?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염치도 없나. 아이고 미나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애비뻘의 이혼남이야? 엄마, 15살 차인데 아빠 뻘은 아니지. 그래도 다행인 건 애는 없대. 이게 진짜 터진 입이라고. 뭐? 다행이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제가 딸애 자라는 동안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곱게 키웠는데 그날은 피가 거꾸로 솟아서 맨손으로 딸내미 등짝을 얼마나 후려쳤는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다 맞으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 나 오빠 사랑해 하며 엉엉 울더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정 못 받고 자라서 아빠 빈자리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만나나 싶어 떠난 남편이 그토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세장가 들겠다는 그 남자가 분명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딸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로 지샜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서로 대치 상태로 보냈습니다. 딸은 그 남자 한 번만 만나달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저는 찬바람 날리며 무시하기를 열흘. 밥도 물도 안 먹고 캥하니 종이장처럼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타들어가대요.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나 싶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오냐 내가 졌다 이거사. 자는 딸을 깨워서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자. 저녁 먹게 집에 데려와 했죠.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나 진짜 잘 살게. 하며 엉엉 우는 딸애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 우리 집에 첫인사 오던 날 온종일 지지고 볶고 끓이고 진수성찬 차리면서도 푹푹 새어나오는 한숨에 자꾸만 다리 힘이 풀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손 가득 선물 무겁게 들고 번듯한 정장 차려입고 현관 들어서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훤칠하고 멀끔해서 좀 놀랐지 뭡니까. 40대인데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침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진중하고 웃는 모습도 순하고 저도 술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라 술을 잘 안 권해요. 그래도 혹시나 귀한 손님 오면 내려고 좋은 술이라고 마련해 둔 것이 있는데
한 장 건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첫인상이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술을 한 잔 채워주니 입술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는 술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 들으니 마음속에서는 100점 팡파르가 울리더군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 건사하느라 평생 고생한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네요. 뭐니 해도 딸아이 위해주는 게 한눈에 보여서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부인도 고상하고 상냥했어요.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꼭 TV 연속극에 나오는 사모님 같더라고요. 남자를 처음 본 날도 상견례 날에도 그동안 뭣도 모르고 뜯어말린 제가 참 미안해지지 뭐예요. 결혼 후에 딸아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할까봐 시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좀 못마땅하긴 했지만 딸애는 그것도 좋다더군요. 이래저래 살림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주고 같이 취미생활도 한다고요. 그래도 집에는 한 번씩 사위랑 같이 내려오곤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려오는 주기가 뜸해지더라고요. 전화통화는 이틀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 살기 바쁘겠지, 행복하게 살면 됐지, 시열은 같이 사니 눈치도 보이겠지 하며 내심 서운해도 이해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딸애한테 전화를 거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거니 장모님 하고 반기며 전화를 받아요. 미나가 요새 통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 딸이 요새 시엄마랑 여기저기 놀러를 많이 다닌다고 취미생활 즐기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다 하대요. 집에 가서 장모님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면서요. 그래도 그날은 내가 당장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도 어머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하고 저를 아주 반기며 우아하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딸아이 안부를 물으니 잘 지낸다고 해요. 옆에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니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끊으려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저희 엄마예요? 엄마!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돈은 이만 끊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무작정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돈이 반기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사돈에게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도 없이 왔다고 양해를 구했죠. 거실로 들어가니 딸이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도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였는지 한껏 꾸미고 화장까지 하고 있는데 초췌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입술도 부르터 있더라고요. 아니 미나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우리 아가 예쁘기만 한데 뭘 그러세요, 사부인. 누가 들으면 제가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줄 알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안 되어 보여 한 말이에요. 형욱이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저하고 쇼핑하느라 하도 돌아다녀 그런가 요새 부쩍 살이 좀 빠졌네요. 새아가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서 보약 다려 먹이는데도 이래요. 타고나길 허약 체질인가 봐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좀 약골이에요. 어릴 때 가난해도 철마다 제 보약은 해먹이고 좋다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약골은요? 무슨 남들 다 걸리는 환절기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체질로 키운 걸 제가 얼마나 뿌듯해하는데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면서 본인이 허약 체질이라고 하는 딸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 얼굴을 찬찬히 보니 화장을 했는데도 볼이 퍼렇게 멍이 든 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냐, 어쩌다 멍이 들었냐 하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해요. 사부인, 새아가가 조심성이 좀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유난히 덤벙덤벅 왈가닥이에요, 며느라기가. 미끄럽지도 않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찧었지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목에 모서리 마감이 둥근 테이블이라 망정이지. 대리석이나 유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욱이가 퇴근해 와서 새아기 얼굴 이런 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호호호 불어가며 약 발라주는데 아유 팔불출 팔불출. 그런 팔불출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딸에게 말 한마디 걸라치면 사돈이 끼어들어서 제깍제깍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딸애는 그림처럼 앉아서 따라 웃고만 있는 게 꼭 제 딸이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사과를 깎더군요. 집에서는 제가 깎아주는 과일만 납죽납죽 받아먹던 것이 껍질을 너무 얇게 잘 깎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걸 이렇게 잘했냐, 언제 배웠냐 물으니 또 시엄마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요, 사부인, 처음에 새아가 과일 깎는 거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요. 껍질을 뭉텅뭉텅 쳐내면서 깎는데 버리는 게 절반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예쁘게 깎기라도 하면 모양 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네. 우리 미나한테 집안일은 따로 안 시키고 키웠어요.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워서 요리도 곧잘하고 저 대신 살림도 꼼꼼히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부인 식당 하시느라 바쁘셨다죠? 우리 새아가 제대로 못 배운 게 많더라고요. 어깨 너머로 대충 보고 배운 거랑 정식으로 차근차근 배우는 거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제가 과일 잘 깎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요리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새아가 살림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대화 내내 딸아이 흠을 들춰내면서 본인이 새로 다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잘 가르쳐 보내지 못한 제 흉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딸이라는 게 지희 편을 들면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요리도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겁니다.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더니 저걸 내가 배 아파 낳았네. 속으로 꿍얼거리면서도 딸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석연찮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저리 잘 살고 있다고 하니 괜찮은 거지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달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 밤에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동네 통닭집 사장 승철이에요. 승철이가 누구인고 하니 딸아이랑 어릴 때부터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둘이 잘 붙어 다니던 소꿉친구예요. 제가 젖먹이 딸 안고 조그만 식당 차린다고 이사 왔을 때부터 승철이네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죠. 우리 남편이 집 살림살이 다 때려 부술 때마다 딸애 안고 도망갔던 곳이 승철이 집이에요. 승철이 엄마가 우리 미나도 많이 이뻐해주고 저를 아웃님 아웃님 부르면서 많이 위해주셔서 저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어요. 남편 보낼 때도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시고 챙겨주셨더랬죠. 승철이가 고등학생 때 우리 딸한테 좋다고 고백했다가 차인 걸로도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승철이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평생 운영하던 통닭가게 리모델링해서 새로 열더니 동네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도 하나둘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장사 잘하는 걸 보면 꽤 수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승철이 녀석 얼굴이 인터폰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승철아, 어쩐 일이니? 아줌마 치킨 안 시켰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승철이가 우리 딸 미나를 업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나는 맨발로 승철이 등에 엎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승철아, 어서 들어오거라. 하며 집 안으로 들이니 승철이가 딸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죠. 엄마, 내가 승철이한테 치킨 배달해달라 했어. 엄마한테 오려고. 승철이한테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내가 엄마한테 데려달라 했어. 딸애는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좋아하던 우리 딸애기가 왜 이런 몰골로 동네 소꿉친구한테 엎혀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딸애를 토닥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울음을 쏟아내다가 제풀에 지쳤는지 흐느끼며 넋을 놓고 앉은 딸애를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 딸아이가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나야, 방에 보일러 틀어놨다. 오늘은 일단 따뜻하게 자고 내일 엄마랑 얘기하자. 승철아,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 너를 그리 세워뒀다.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미나야, 나 갈게. 안녕. 아까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거실 한쪽에 망부석처럼 서 있던 승철이도 머리를 긁적이며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엄마는 미저리 수준으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 낳아야 된다고 임신 잘 된다는 온갖 약부터 혐오식품까지 먹기 싫은 것을 다 먹였다고 하네요. 그거 먹는 시간은 고문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집에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다는군요. 게다가 결벽증 때문에 온 집안에 먼지 한 톨이 있으면 용납을 못하고 정리수납 전문가 수업까지 들으라 했다네요. 그날 시엄마가 골라주는 예쁜 홈드레스 입고 창틀을 면봉으로 닦는 미친 짓을 하루에 8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점입가경으로 남편은 술 먹으면 주먹부터 나오는 인간이었고 전에 얼굴의 멍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도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거였어요.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딸애가 맞고 있어도 시엄마는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온갖 선물과 꽃을 사다 바치고 멍든 얼굴이며 온몸이며 약을 발라주며 우리 자기 너무 아팠겠다. 내가 죽일 놈이다. 다시는 술 안 먹겠다 하더랍니다. 그럼 또 마음이 약해져서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싶어 어물쩍 넘어가 줬다는군요. 그 술버릇 손버릇과 시엄마의 미저리짓 때문에 전처에게 이혼당했다는군요. 전화기는 낮 동안 시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감시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전화기를 꺼두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가 전화기 녹음 기능으로 시엄마의 언어폭력과 남편이 술 먹고 손찌검하는 걸 다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를 엄청나게 물어야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딸애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는 말이 제일 싫었는데 어쩌면 저가 좋다고 끌린 남자가 그런 남자였는지 바보 같은 엄마 보고 자랐으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다짐했으면서 왜 제가 한 바보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참고 지냈는지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바로 그날 당장 데려왔어야 했는데 낯빛이 먹비친 걸 보고도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꿈자리가 그리 사납더라니. 왜 그날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엄마가 갔을 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고집 부려서 한 결혼인데 불행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한테는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미나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니 이거 사. 잘못된 건 잘못인 걸 알았을 때 바로 고치면 되는 거야.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지. 응, 엄마. 그날 엄마 얼굴 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 더는 못 살겠는 거야. 너무너무 우리 집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몇 날을 고민했어. 딸애가 며칠을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먹었던 동네 통닭을 야식으로 꼭 먹고 싶다고 시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 같은 시모는 모든 식사와 간식을 수제로 집에서 만들게 하는데 딸이 정말 맛있는 통닭이라고 어디에서도 못 먹어보는 맛이라 본인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고 한번 어머니가 드셔보시고 양념 비법을 찾아내서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터는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오버를 하면서 며칠을 통닭 노래를 불러대니 그럼 한 마리 시켜보라 했다는 겁니다. 딸이 이때다 싶어 승철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어색하게 존대하며 그 먼 곳까지 치킨을 시키니 이상하게 여긴 승철이가 눈치 빠르게 미나야, 무슨 일이야? 지금 데리러 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애는 네, 조심해서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승철이가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려가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딸애는 대문까지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길로 승철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집까지 온 거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절박했으면 외투는 고사하고 신발 하나 꿰어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그 길을 달렸는지,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사건건 감시했으면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밖에 한번 나가지를 못하고 탈출을 계획해야 했는지. 감금 생활도 그런 감금 생활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그 길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그냥 맞고 살았고 자식 보며 참고 부모 생각해서 참고 세상에 눈이 무섭고 이혼녀 딱지도 무서워서 참고 미운정으로 살며 그 사람 가는 길까지 보살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잖아요. 딸의 이혼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 제가 못했던 이혼을 대신하는 기분이었다면 사람들이 웃으려나요? 희한하게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 이혼 준비하는 기분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처와 이혼할 때 증거를 너무 많이 남긴 탓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엄청나게 보상해준 경험 때문에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안 남긴 겁니다. 딸애는 그동안 핸드폰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으니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도 녹음할 수도 없었고 상처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장 끊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탓에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던 상대 쪽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돌아가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냥 무시하며 받지 않다가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 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미저리 같은 엄마더라고요. 사부인,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고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라기 친정에 있는 거 맞죠? 그 짓거리를 하고도 고상한 척하는 꼴이 아주 역겨워 죽겠네. 어머나, 깜짝 놀랐네. 어쩜 사부인 말씀이 과하시네요. 당신들 내 딸한테 몹쓸 짓을 하고 무슨 좋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았어요? 몹쓸 짓이라뇨. 사부인, 오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 온몸에 멍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당신 아들이 우리 딸 폭행해서 성한 구석이 없는데, 당신 아들 김영욱이 술만 먹으면 우리 딸을 때렸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유, 애들이 사랑 싸움 좀 한 걸 가지고 유난히시다. 사부인, 애들이 한번 다투고 나면 금슬이 또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평생 과부로 사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꼭지가 돌아버려서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욕을 퍼부어줬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천박해. 전화 통화하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나도 당신 딸 별로였어. 얼굴 좀 반반해서 이세 잘 나오겠다 싶어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애 낳을 젊은 여자애는 또 돈으로 사면 그만이야. 별꼴이야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 후로 완전히 그 집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초인종을 터져라 눌러대는 겁니다. 처음에 그놈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찬 인터폰을 보고 저와 딸은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찌 집 앞까지 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만 돌아가게. 자네랑 할 말 없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미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놈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 썩 꺼져. 인터폰을 끄면 또 벨을 누르고 끄면 또 누르고를 수차례 하다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갔나 보다 싶어 안도하려는 찰나 담을 뛰어넘어 들어왔는지 쾅쾅쾅쾅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래 살았던 세월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랍니다. 트라우마가 돼버렸는지 아무리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려 해도 이건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려대니 제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돌이라도 들고 와서 깨부수는지 문 손잡이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덜컥덜컥 곧 열릴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신고한 지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 경찰은 왜 안 오는지,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 커튼 봉 빼놓은 걸 찾아 양손에 꼭 쥐고서는 딸아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놈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현관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걸 와장창 깨버리더니 깨진 유리 너머로 손을 불쑥 집어넣어서 문 손잡이를 돌려 여는데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현관문을 열어젖힌 그놈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휘청거리며 소리치더군요. 장모님, 사위가 문 좀 열어달라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요. 저 미친놈이 오지 마라 이놈아. 이놈아, 썩 꺼져라. 장모님, 아니 왜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그걸로 저 치시려고요? 당신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제발 돌아가. 그러니까 여보, 집에 가자고. 당신만 집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어딜 감히 들어와? 그놈이 제 딸에게로 달려드는 걸 제가 앞을 막고 서는 바람에 그놈 손에 맞을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웅크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눈을 떠보니 승철이가 언제 왔는지 그놈 목을 팔로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놈이 몸을 돌려 목에서 팔을 풀더니 승철이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요. 그제야 비로소 경찰이 도착했죠. 그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승철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뉴스에서만 보던 무서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파렴치한 인간은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폭행 신고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그날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자기 아들이 폭행한 것을 두둔하는 내용이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었고 그 인간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
딸아이가 받은 진단서와 온몸의 멍사진으로 가정폭력까지 유죄 입증되었죠. 이혼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그놈에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저희 모녀는 한동안 그 충격 때문에 신경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았고 트라우마 치료도 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놈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아서 만성적인 우울 증상과 무기력함이 있다고 하대요. 저 때는 그냥 살기 바빠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죠. 이번 일을 기회로 오래 묵은 병도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무수한 선택 안에서 아무리 당시로서는 최선이고 최상인 것만 같은 선택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 딸애는 너무 큰 값을 치르고 배워야 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승철이가 옆에서 잘 돌봐줬어요. 승철이가 그러대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걷다가 그냥 저 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는데 그 길에서 운 나쁘게 퍽치기를 당하면 그 길을 선택한 내가 잘못한 거냐, 퍽치기를 한 그놈이 잘못한 거냐 하면서요. 여성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승철이 그 녀석이 우리 딸한테 괜한 죄책감에 어둡게 지내지 말고 괜한 자책하며 시간 아깝게 보내지 말고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꽃구경 다니며 남은 인생 재밌게 놀자고 했다네요. 그게 프로포즈였다나 봐요. 승철이와 미나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둘이서 여보 하는 거 보면서 어찌나 귀여운지 승철이 엄마랑 한참을 웃었는데 장난으로 승철이 엄마랑 서로 사돈하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찡하더라고요. 승철이는 코흘리게의 소꿉친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딸을 좋아했다네요. 고등학생 때 고백하고 차인 뒤로 마음 접은 줄 알았는데 우리 미나 시집갈 때 혼자서 많이 울었다 하대요. 제 딸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준 승철이와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조촐하게 하려고 했고 승철이도 상관없다고는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승철이는 초혼인데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니 결혼식이 너무 조촐하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의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기로 했습니다. 승철이는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초등 동창에서부터 통닭집 단골 손님까지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딸아이는 재혼이라 하객 2번 부르기 미안하다고 하는 걸 승철이가 이왕 남들처럼 하는 거 제대로 하자며 2번 하는 만큼 2배로 더 잘 살겠습니다. 또 와서 꼭 축하해 주세요. 저도 2배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했다네요. 참 넉살도 좋은 사위입니다. 딸네 집에 가면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하루는 딸애한테 제가 말했죠. 거봐, 엄마 말이 맞지? 돈이야 처자식 안 굶길 정도면 되고 얼굴 먹고 살 거 아니니 아무 상관없다고. 남자는 돈도 얼굴도 됐고 나만 바라봐주는 마음 하나 봐야 된다고. 엄마, 아니거든? 우리 남편 잘생겼거든? 내가 그 얼굴 보면 반찬을 안 먹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거든? 완마야, 얘 좀 봐라. 학생 때 유서방이 너 좋다고 할 땐 못생겨서 싫다더니?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그래, 네 눈에 잘생기면 그걸로 됐다 야. 그리고 엄마, 우리 남편 돈도 엄청 많거든? 넘치게 많아서 당황스러울 정도거든? 내가 먹여 살리려 했는데 웬일이야? 알고 보니 승철이가 알부자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후드티에 슬리퍼나 끌며 동네 백수처럼 다니면서 남들 눈에는 돈 있는 티를 안 내는데 그동안 통닭 튀겨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아주 잘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2년도 안 되어서 투자금의 10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현금 20억에 노른자위 건물까지 가지고 있더랍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던 대로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났고 자기만 봐주는 남자와 결혼을 하긴 했네요. 그런 줄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게 참 재미있지만요. 딸내는 결혼 후 2달 뒤에 사위가 청약한 새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걸 너희들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혼자 살란다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기어코 그 윗집을 웃돈까지 주고 사서는 저더러 가지라 하는 겁니다. 침대며 가구며 텔레비전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채워주면서요. 못 이기는 척 윗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딸내와 왕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년에 웬 호강인가 싶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철마다 꽃구경, 단풍구경, 달마다 식도락 여행, 해마다 해외여행 같이 가고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고 딸과 서로 친구였던 터라 우리 집 사정 제 집처럼 뻔히 아는 우리 사위. 어머니, 젊어 너무 고생하고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렸으니 이제 다 잊고 남은 삶 동안은 웃기만 하고 사세요. 어머니 웃음은 제가 평생 책임집니다. 하며 너스레를 떠는 우리 사위. 사위 하나 잘 얻은 거 맞죠? 우리 딸 한 번 실패했지만 2번째는 2배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볕들 날 없던 제 인생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자랑해도 되는 거 맞죠? 저는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도둑놈 심보게요. 그냥 고맙고 고마운 우리 사위, 돈이 많아서도 잘생겨서도 아니고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제 맘 하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르고 고른 길을 걸어가도 누가 던진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우연히 접어든 길에서 느닷없이 꽃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돌에 맞으면 울고 꽃을 받으면 웃는 수밖에요. 그렇게 또 툭툭 털고 다시 열심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에 맞을지 꽃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심히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뭘 잘못해서 그 고생을 했는가요? 나이 들어 제가 뭘 잘해서 팔자가 편안해졌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자책도 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콧대 높이지도 말고 그냥 이번에는 운이 그러려니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날 와도 쉽게 툭 털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한 번쯤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